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주장에 가장 흔히 제시되는 논거는 저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런 주장은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임상적 사망 상태를 겪은 사람들의 체험을 상세히 기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다른 세계의 경계까지 다가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물리학자 베어러 슐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슐러 교수는 이러한 사례들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물리적 현실만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사 상태에서 잠시 육체를 벗어난 사람들 상당수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내면의 해방감, 깊은 평온함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체험도 존재합니다. 슐러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특히 이 부정적 경험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일부 임사 체험자들은 위치 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이 긍정적 체험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임상적 사망을 겪었던 유명한 예지자 아서 포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생명이 위태로운 심각한 상태였으며 의사들조차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포드는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플로레스 병원 병실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모든 의식이 끊기는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저는 병실 침대 위에서 몸을 내려다보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제 육체는 낯선 사물처럼 느껴졌고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병실과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초록빛 계곡,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계곡에서 그는 생전에 알고 지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포드는 그들 중 상당수는 쉽게 알아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 일부는 훨씬 젊어진 모습으로 보였고 반대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성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자신이 그곳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마음속으로 매우 아끼던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한 점에도 놀랐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그들이 더 낮은 단계의 다른 영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초록빛 계곡은 마치 사라지듯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그는 낯선 존재들에게 둘러싸인 어떤 건물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이 제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한 존재가 지상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저를 다시 돌려보내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병으로 쇠약해진 그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포드는 문지방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끝없이 떨어지는 듯한 공허감에 빠져들었고 이어 병실에서 눈을 떠 곁에 서 있는 간호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베릴라는 많은 이들이 흔히 오해하듯 이런 경험이 항상 평온함이나 반가운 이들과의 재회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상적 죽음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슐러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특히 비신앙자들이 겪은 임사체험에 주목했습니다. 심장외과 의사 모리스 롤링스는 저서 죽음의 문 너머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죽음 직전에 환자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한 사례에서 한 기술자는 자신이 불의 바다 근처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지상을 떠났다는 걸 깨달았고 거대한 불덩어리에서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신을 생각한 적도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타는 공간 앞에 서자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슐러 교수는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사례 중 하나로 예술학 교수였던 하워드 스톰의 사건도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스톰은 스스로를 확고한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 7월 1일 그는 업무차 출장을 떠난 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시급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의사를 기다리던 중
그는 임상적 사망 상태를 겪었습니다. 스톰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곧 큰 불행이 닥칠 것 같은 감각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도 않았고 죽음을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38살의 제 삶이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는 갑자기 또렷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통증은 전혀 없었으며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톰은 병실을 걸어다니며 공기의 움직임을 느꼈고 다양한 냄새가 또렷하게 맡아졌습니다. 주변 공간 전체를 한눈에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감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감각들은 그를 깊은 놀라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스톰이 의사에게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성 의료진은 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듯했고 그가 있는 자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스톰은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은 자신의 육체와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이 광경은 그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얼마 후 스톰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와 어둑한 병원 복도에서 몇 명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명이 너무 희미해서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들을 병원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스톰은 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서둘러요. 이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스톰은 그 실루엣들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감각에 따르면 꽤 오랫동안 함께 걸었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완전한 암흑뿐이었습니다. 스톰은 자신을 이끌던 존재들에게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스톰을 밀고 당기기 시작했으며 사방에서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스톰은 자신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에게 기도해라. 이 말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톰은 단 한 줄의 기도문도 제대로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맹세문, 조각들, 교회 성가의 가사, 그리고 주기도문의 일부가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조각난 구절들을 그대로 입 밖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존재들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톰은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현세로 되돌아온 후 하워드 스톰의 삶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직업을 완전히 버리고 성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과학적, 무신론적 관점을 고수하던 예전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게 된 것만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스톰은 자신이 갔던 곳이 지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은 그림에서 보는 묘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개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었고 적대적인 존재들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생각에 그곳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베릴라는 이 체험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을 떠난 영혼과 여전히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실제 소통이 가능할까? 그런 접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례가 있을까? 이 질문을 탐구한 인물이 바로 민속학자이자 저술가인 디미트리 불가콥스키였습니다. 불가콥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 현실로 옮겨갈 뿐이다. 만약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사이의 연결이 불가능하다면 왜 인류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 줄곧 죽은 자와 소통하려는 갈망을 품어왔겠는가? 그는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나타났다는 수많은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불가콥스키는 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이 꿈에서 죽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보았다고 보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고인을 둔 가족들은 기이한 소리나 발자국, 바스락거림,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근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때는 집안의 동물들조차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가콥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해왔고, 다른 세계의 존재를 믿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면 이런 사실들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조롱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할 근거도 없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과 세상을 떠난 이들이 실제로 만났다는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비주의나 미신과는 거리가 먼 한 정부 관리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저를 가능한 한 빨리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카고에 계셨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 못한 채 죽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회복하실 거예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왜 벌써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나는 영적 세계로 옮겨갈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다른 세계 이야기를 들으면 늘 비웃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기회가 올 것이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올 거다. 너는 반드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들은 그런 약속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마음은 영적 세계에 대한 생각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자 아들은 더 이상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에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깨웠는지 알아내기 위해 방을 둘러보던 그는 희미한 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거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얼굴이 더 젊고 평온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남긴 뒤 그의 형체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관리는 집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전보 한 통을 건네받았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친께서 오늘 자정에 별세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방문자의 모습을 집안의 개도 분명히 감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미트리 불가콥스키에 따르면 미카일 바실리예비치 로모소프에게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여행 중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시신이 100회 외딴 섬에 떠밀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카일 바실리예비치는 실제로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낚시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꿈에서 본 바로 그 섬을 찾아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에 가본 적이 있어 그에게는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결국 그가 지목한 섬에서 어부들은 실제로 아버지 바실리 로모소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슬라브 자선협회의 한 회원이 불가콥스키에게 들려준 사례였습니다. 이 남자의 형은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와 함께 공식 만찬에 초대되었고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같은 마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야기꾼의 형은 먼저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동료는 계속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장교가 서재에 들어선 순간 그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헤어진 그 동료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뒤 자신을 따라오는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장교의 하인도 그 인물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하인은 주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그 동료 장교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이한 사건은 과거 기병포병대에서 복무했던 한 퇴역 군인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그는 툴라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름에 아들을 찾아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그가 회상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다가가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니가 편지에서 분명 여름에 오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즉시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이웃이 찾아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자매들은 집 아래층에 있었고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문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가기도 전에 현관 앞에 숙모 톨버트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안의 개도 분명히 그녀를 알아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숙모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가족들도 뒤따라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우누나스에서 숙모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모습을 본 바로 그 시각에 숙모는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불가콥스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저녁 거의 꺼져가는 난로 옆에 앉아있던 그녀는 어두운 옷차림의 남자 한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성직자로 일하던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언니를 깨웠고 깨어난 언니 역시 그 신비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은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난로 앞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친척이자 성직자였던 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미트리 불가콥스키는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지상 너머의 생명,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